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이 개막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100년 만에 다시 열리는 올림픽으로 센강에서 사상 첫 수상 개회식이 거행됐죠. 두 번째 파리올림픽이지만 우리나라가 출전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100년 전인 1924년 대회는 일제시대라 우리가 나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장내 아나운서가 우리나라를 한국이 아닌 북한으로 소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죠. 우리 정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고요. 이런 논란에도 흔들림 없이 국가대표 선수들 모두 최선을 다해 준비해온 기량을 후회 없이 발휘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7월 27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김인우 씨. 네, 오늘 지방 방향 최대 정체 시간은 오전 11시와 12시 사이로 내다봤는데요. 그런 만큼 지금 곳곳으로는 정체가 길어져 있습니다. 1번 경부선의 경우 부산 쪽으로 총 정체 길이 50km 가깝게 이어지는데 대부분의 정체는 충청권 내에서 살펴집니다. 천안부터 천안 휴게소까지 한 번에 20km 구간 답답하고요. 이후 옥산 분기점부터 청주까지도 12km 구간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15번 서해안선 목포 쪽 으로는 서평택 분기점부터 서해대교까지 10km 구간 막히고요. 40번 평택제천선 제천 방향 금광 1터널부터 대소분기점까지는 17km 긴 정체입니다. 45번 중부내륙선 창원 쪽으로는 여주분기점부터 감곡 일대로 10km 밀리는데 반대 양평 쪽으로는 문경 2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면서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55번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는 동명동호부터 다부터널 사이 7km 구간 정체입니다. 강원권으로 이동하는 길도 많이 답답합니다. 50번 영동선 강릉 쪽 용인과 호법 또 여주 부근에서 막히는데 이보다는 강원권 상황이 더 어려워서요. 원주부터 새마을까지는 한 번에 13km 구간 정체입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쪽으로도 조양부터 홍천휴게소 사이 무려 18km 구간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인우였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뉴스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한국일보 박지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뉴스 큐레이터 박지연입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 뭐죠? 오늘의 키워드 세계 속 한국입니다. 파리올림픽 개막에 맞춰서 네. 어떤 뉴스들입니까? 2024 파리올림픽이 어제 개막했습니다. 벌써부터 세계 신기록 소식이 들리고 또 우생순 기대감이 높아져서 반갑습니다.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요, 이 세계 유일의 한국어 마을이 있는데 이 드디어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어 마을의 내 집 마련? 네. 외국인들의 한국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생생한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또 세계 속 한식의 인기도 대단합니다. 1인당 식사비가 약 70만 원인 코스 요리를 파는 한식당이 있는데요. 어이구. 두 달치 예약이 꽉 찰 정도라고 합니다. 세 가지 뉴스로군요. 네. 자, 먼저 파리로 가볼까요? 네, 그제 핸드볼 경기 보신 분들 아마 여운이 남아서 늦게 주무셨을 텐데요. 한국 구기 종목으로는 유일하게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여자 핸드볼이 이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독일의 극적인 1점 차 역전승을 거두며 우생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우생순. 영화 제목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이거의 줄임말이죠? 네, 맞아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 여자 핸드볼은 세계 최강이었잖아요. 우리 금메달, 은메달 휩쓸었었잖아요. 맞습니다. 1988년 서울 대회와 1992년 바르셀로나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던 한국은 2004 아테네 대회에서 투혼을 발휘해 은메달을 땄고요. 이 과정이 우생순이라는 이름의 영화로 제작될 만큼 화제가 됐어요. 2004년 이후에는 메달을 잘 못 딴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 사실 투자를 등에 업은 이 북유럽이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고 이 한국은 2008 베이징 대회에서 동메달을 끝으로 시상대에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16년 동안 지금 이제 메달권에 오르지 못한 건데
이번에는 기대를 가져볼 수 있어요? 네, 출발이 좋습니다. 그제 독일과 조별리그 1차전에서 23대 22 이 극적인 역점 차로 이겼잖아요. 예. 사실 A조가 워낙 막강해서 고전할 걸로 예상했거든요. A조에 어떤 나라들이 있는데요? 우선 세계 2위인 노르웨이, 또 3위 덴마크, 4위 스웨덴이 다 A조고요. 어이고. 또 우리와 경기를 한 독일이 6위예요. 슬로베니아도 11위라서 우리는 이제 22위인데 한국에 사실 아주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기대 이상의 경기력으로 승전골을 올린 겁니다. 우리가 세계 랭킹 22위. 네. 그럼 사실 메달 따려면 거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네요. 맞습니다. 이 남은 경기에서 3승 이상 올리면 이 조 4위까지 주어지는 8강 티켓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선수들은 내일 오후 6시 슬로베니아와 2차전에서 2연승에 도전합니다. 네. 자, 뭐 항상 우리 금메달 따온 양궁도 시작이 아주 좋죠. 그렇습니다. 여자 양궁 대표팀의 에이스 임시현도 그제 파리 앵발리드에서 열린 양궁 여자 랭킹 라운드에서 총점 694점을 기록하며 첫 판부터 세계 신기록을 썼습니다. 694점이면 10점을 몇 개나 맞춘 거예요? 72발의 화살 중에서요. 이 무려 48발을 10점 관역에 꽂았고요. 또 이 중에서 21발은 이 관역 정중앙에 가까운 X10이었습니다. 지난번 도쿄올림픽처럼 3관왕도 노려볼 만하겠어요? 예, 맞아요. 임시현은 한국 선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서 이 도쿄에서 기량을 뽐냈던 안산 선수처럼 혼성전 티켓도 거머쥐었습니다. 이 개인, 단체, 혼성전 이렇게 3관왕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은 갖춰진 셈입니다. 네. 파리올림픽에서 정말 좋은 성적 있기를 기대하고요. 자, 두 번째 뉴스가 뭐죠? 미국 속에 한국어 마을이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미네소타주의 작은 고을 이 베미지에는요. 15개국 언어 체험 시설 콘코디아 언어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파주 영어마을 비슷한 겁니까? 비슷합니다. 예, 여기에는 한국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 15개의 나라 언어를 쓰는 이 각각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여러 나라 언어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마을인 건가요? 맞습니다. 또 관심 그리고 필요 이렇게 두 가지 요인이 어우러져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주 이곳에 다 봤거든요. 이 여름방학을 맞아서 사주 심화 과정에 들어온 한인교포 3세대 학생들이 와 있더라고요. 교포 3세대면 영어가 훨씬 익숙한 세대죠. 그죠? 그렇습니다. 1세대나 2세대 교포는 한국어를 어느 정도 구사하니까요. 한국어 학습에 돈을 쓰지는 않지만 3세대로 접어들면 이 투자가 시작된다고 해요. 이건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한국어 마을이 있었는데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고 한 건 무슨 뜻입니까? 네, 이 콘코디아 마을에 한국어 프로그램이 개설된 건 1999년이에요. 25년이나 된 건데 사실 그동안 자체 교육시설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다 이번에 자체 교육시설로 이름이 숲속의 호수라는 이 건물이 1차 완공된 겁니다. 그동안 새빵살이 하다가 자기 집이 생겼다.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다프나 주르 촌장은요. 그동안 자체 공간이 없어서 이 러시아어 마을이나 교회에서 이 한국어 교육을 주로 했는데 이제 한국 정부와 독지가들 덕분에 비로소 자체 시설을 마련했다라면서요. 이 더 많은 학생이 더 몰입하는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아까 말한 교포 3세들이 주로 이 한국어 교육을 받습니까? 아니면은 현지인들도 많이 있나요? 예, 현지인들도 있어요. 상징적인 장면을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이 준공 기념식을 하루 앞둔 현지 시간 19일에요. 이 학생들이 한국어 마을에서 족구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한국어만 쓸 수 있는 이 마을에 규율이 있다 보니까요. 이 생김새는 전부 다른데도 아이고, 어이쿠 뭐 이런 한국어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순수한 관심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현지인들도 많다. 요즘 한류 열풍이니까 그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이 지난 5년 동안 여름방학마다 한국어 캠프에 참석했다는 한 학생은요. 이 러시아어 마을에서 캠프가 열릴 때보다 훨씬 넓고 깨끗해서 공부가 잘 될 것 같다라면서 기대를 드러냈고요. 예. 또 한국어 마을의 초대 촌장을 지낸 로스킹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한국어학과 교수는요. 이 중국어나 일본어보다는 늦게 개설됐지만 한국어는 자체 시설을 갖춘 아시아 최초의 언어가 됐다라면서요. 이거는 미국 내에서 급증하는 한국어의 인기를 반영한다. 이건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세계 속 한국 뉴스 아까 한식 이야기였죠? 맞습니다. 미슐랭 가이드와 함께 권위를 인정받는 미식 평가 행사가 있습니다. 월드 50 베스트 레스토랑, 우리말로 풀면 세계 최고 식당 50곳인데요. 예. 이 행사 주최 측의 SNS에 최근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한류 현상의 궁극적 미식의 표현, 이 전통의 바탕을 두면서도 독특하고 혁신적인 한국식 정찬. 그러니까 한국 식당에 대해서 극찬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2018년 5월에 이 미국 뉴욕 맨해튼에 문을 연 아토믹스라는 식당 이야기인데요. 이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월드 50 베스트 레스토랑에서 6위에 올랐습니다. 예. 이 북미 식당 중에선 가장 높은 순위라고 합니다. 북미 식당 전체에서 한식 2호 식당이 제일 높다? 그렇습니다. 어허. 1인당 식사비가 약 70만 원인 이 코스 요리는요. 예약을 받아서 이 오후 5시 그리고 오후 8시 45분 이렇게 두 차례의 시간대에만 제공이 됩니다. 1인당 70만 원이면 대체 뭐가 나오길래 그렇게 비싸요? 10가지 코스 요리가 나오는데요. 이 메뉴는 국, 생채, 전, 조림처럼 이 요리의 우리말 이름을 소리나는 대로 영어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또 식기와 유니폼은 모두 한국 제품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70만 원짜리 그렇게 비싼데 사람들이 찾아요? 그저 흔한 음식 한 끼 먹는다고 생각하면 사실 지갑을 열기 어려운 수준이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데 일단 고급 레스토랑인 파인 다이닝으로 자리매김을 했고요. 또 여기에 문화적 요소를 결합을 시켰습니다. 이 식당 대표는요. 음식뿐 아니라 전반적인 한국 문화를 전하고자 했다라고 말을 해요. 이 뉴욕에서 하는 한국 문화 공연의 집합체로 요리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한식 대사가 되겠다 이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이 식당의 대표 부부는요. 이 개점 7년 차에 접어들면서 식당에 와본 손님들은 이제 한국에 가보고 싶다 이렇게 만나는 손님들이 늘었대요. 그러면서 현재 2달치씩 온라인 예약을 받고 있는데 보통 15분 만에 마감된다고 합니다. 인기가 대단하군요. 네. 근데 아까 그 메뉴를 국, 생채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미국에서는 국을 스프라고 할 텐데 우리말 표현이 어렵지 않을까요? 이거 손님들은 한국식 메뉴명이 이제는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아하. 예, 이 식당 대표는요. 이 일식이 인기를 끌면서 오마카세, 와사비 이런 거를 어느새 고유어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예. 한식에서도 그런 언어의 힘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고 믿었다라고 했고요. 또 발음하기 어려운 이 새로운 메뉴 이름이 오히려 호기심을 자극하는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됐다 그런 얘기군요. 네. 네, 주간 뉴스 큐레이션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일보 박지영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시고요. 12시 23분 막 지났습니다.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해 봅니다. 먼저 기상청의 최용우 씨. 네, 주말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하늘이 흐린 곳이 있고요. 폭염특보는 전국적으로 거의 대부분 지역에 발효 중인데요. 어제보다도 더 폭염 경보 지역이 늘었습니다. 오늘 해가 정점인 오후 12시부터 딱 지금부터 3시 사이에는 자외선 지수도 매우 강합니다. 야외 활동을 직접 하시는 분들은 햇볕을 피하시거나 꼭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발라주셔야 되겠고요. 수분 섭취도 자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분포입니다. 전국이 30도에서 36도 분포. 로 서울, 광주, 부산이 32도, 강릉, 대전, 세종, 대구, 제주 33, 청주와 충주는 35도까지 치솟겠고요. 당분간 전국적으로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내외로 매우 무더운 가운데 밤에는 열대야 현상도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이 33도, 강릉 36도까지 오르겠고요. 이런 찜통더위 속에 대기는 더 불안정해지면서 오늘 밤까지 중부와 경북권에 5에서 60, 수도권과 충청권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지금 비가 관측되고 있는 전라권이나 경남, 제주에도 오늘 가끔 5에서 40, 제주 산지 10에서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전남 일부나 제주에는 강풍 경보와 주의보도 발효 중이니까요. 바람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1도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은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휴가철답게 아침 일찍부터 고속도로가 붐비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 정체 시간은 지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해안 쪽으로 향하는 길들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 쪽으로 정체입니다. 조양 부근에서 홍천 휴게소 쪽으로 구간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내천 부근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마성 터널부터 시작된 정체가 전체 36km 구간에서 이어집니다. 특히 원주에서 새마을 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방향 초월 부근에서 정체고요. 대신에서 대신 터널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가신다면 문경 2터널 입구에 사고 있습니다. 1차로에서 처리 중이라 2km가량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쭉 수월하다가 감곡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핫 이슈 핫피플 시간입니다.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여러 논란 끝에 한동훈 대표가 선출되며 마무리됐죠. 최고위원들도 선출돼서 새 지도부가 꾸려졌는데 이번에 최고위원에 당선되신 김재원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몇 번째 최고위원이시죠? 세 번째. 세 번째죠. 예. 아주 이제 그 국회의원보다 최고위원이 더 익숙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국회의원도 참선을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최고위원을 세 번째 한다고 무슨 직업이 최고위원이냐 이렇게 그러게요. 칭찬을 주는 분도 있고요. 우리 김재원 예. 꼭 또 제가 당 지도부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고 또 당 사정이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서 예. 최고위원 선거에 나오게 됐는데요. 예. 앞으로 그런 저의 각오를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원들 또 국민들이 세 번째로 김재원 최고위원을 만들어준 그 동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째 하나는 우리 당이 총선 때 정말 크게 패하고 집권 여당으로서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개멸적으로 패배했는데 예. 지금 국회를 거의 점거하다시피 하고 있는 야당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질의멸렬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으니 네, 특히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좀 더 제대로 한번 싸워보고 당을 전략적으로 바꿔보겠다. 예. 이런 제 주장에 많이 공감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그 마음에 부응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야당에 맞서 싸우는 선봉장이 되라 이런 거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실 국회에서 야당에 맞서 싸우려면 현역 의원이어야 할 텐데 현역 의원이 아니신 어떤 한계는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면은 당연히 있지만요. 한편으로 또 자유롭게 야당의 주장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새로운 주장도 하고 예, 또 예. 그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홍보 활동도 하고 하면 예. 뭐 국회의원들이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제가 또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긴 최고위원 회의에서 항상 이제 뭐 발언들을 한 마디씩 하시면 다 이게 보도가 되고 하니까 이제 그런 창구를 통해서 한다 이런 말씀이시로군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당 자체를 예. 전열을 정비하고 전략적으로 당이 움직이도록 하는 그런 당 체질 변화를 또 준비해서 할 수 있는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뭐 압승을 했습니다. 결선 투표도 가지 않고 뭐 사실 예상하셨죠? 그렇죠. 그죠? 사실 물론 이제 그래도 투표함을 열어봐야 한다는 것이 오랜 현장 경험이긴 하지만 예. 일선에서 당원들이나 지지자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만나고 또 저도 투표 활동을 하면 한동훈 대표의
인기라 할까 한동훈 대표에게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결선 투표에 가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은 강하게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전당대회 과정이 뭐 무슨 분당대회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 김건희 여사의 문자 논란 또 무슨 뭐 댓글 부대가 있네 없네 하는 논란 또 지난 총선에서 뭐 한동훈 대표가 뭐 사천을 했네 안 했네 뭐 총선에 일부러 졌네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것이 이제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거라는 그런 의구심이 실제 있었고 그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간격을 버리려는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그런 주장을 강하게 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대통령과 우리 당의 관계가 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해서 과거에 불행한 결과가 있었던 적이 제법 있었거든요. 그럼요. 특히 극단적으로는 탄핵 사태까지 있었기 때문에 당원들의 걱정도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경쟁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최대의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이제 크게 또 활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찬가지로 또 한동훈 대표께서는 이제 그런 당원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노력이 실제적으로 그 필요한 상황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실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나온 이야기가 표심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이제 반대편에서는 그런 의구심을 키우는 효과는 있었거든요. 앞으로 한동훈 대표께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찬찬히 해결해 주시면 그때의 여러 가지 주장은 충분히 치유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도 다른 그 당대표 후보자들의 인식처럼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약 대표가 되면 대통령과 당대표의 관계가 안 좋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계십니까? 근데 최근에 그 용산에서 공식 만찬을 하고 또 대통령과 당대표께서 서로 그런 과거에 약간의 그 소원했던 관계를 털어내려는 노력이 실제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좀 안심하는 편인데요. 조금만 더 노력하신다면 그 신뢰를 다시 회복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언급하신 만찬 자리 이제 한동훈 대표 바로 옆에 자리에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 앉아 계시던데. 근데 이제 보통 그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 새로 선출된 당 대표하고 새 최고위원들만 초청하거나 아니면 뭐 당직자도 함께 부르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대표 경선에 출마했던 낙선한 분들도 함께 다 불렀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글쎄 처음에 저도 낙선한 분까지 부르는 것은 조금 이례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그 대표 경선 과정에서 과거와 달리 엄청나게 좀 공격적인 그런 공세가 많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실 인간적으로도 좀 멀어졌을 그런 대표 후보들이고 이분들이 우리 당의 중요한 그 정치적인 자산임에는 틀림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하면서 대통령께서 그분들 사이를 좀 화해시키는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깊게 생각해서 네 분 모두가 오셔서 그래도 하다못해 소주잔이라도 기울이면서 화해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저는 뭐 그런 면에서 끝날 무렵에는 굉장히 잘 불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 자리에 부르는 것은 좀 이례적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이것까지 생각해서 불렀다면 상당히 그 좋은 그 만남이었고요. 또 실제로 그분들이 그런 그 격렬한 전당대회 과정을 거쳤는데 사적으로 만나서 그 어깨동무를 하고 또 같이 식사를 하고 하는 일을 만들기는 참 어려웠을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는 그런
자리가 되었어요. 실제로 어쨌든 화해의 첫걸음을 만드는 그런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이런 후보자들끼리의 화해까지도 염두에 뒀다면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 보시듯이 화해나 화합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도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또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 혼자 하지 마라, 견제하는 의미에서 낙선자도 불렀다라고 하는 해석은 어떻게 보세요? 나쁘게 보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저도 들었는데요. 예. 사실 대통령 만찬에서 낙선한 분들 부른다고 해서 그분들의 권위나 권한이 강화되거나 주장이 강화되어서 한동훈 대표의 위상이 추락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불렀다면 부른 사람이 그런 실무자들이나 그걸 기획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한동훈 대표의 위상이 강화되는 결과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낙선한 대표 후보자들이 모두 한동훈 대표의 앞으로 당 지도력을 높여주는 말씀을 하시고 도와주겠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단합하자. 그런 메시지를 다 내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만약에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나쁜 뜻으로 보는 분들의 주장이 맞다면 그 자리에 오히려 오지 않는 것이 맞았죠. 예. 하긴 뭐 만찬 자리에 불렀다고 해서 당대표 경선에서 떨어진 낙선자들이 당내 위상이 있는 건 아니니까, 권한도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니고. 그리고 그쪽에 참석했다고 해가지고 그 후에 그분들이 낙선했는데 다시 정치적 위상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주장은 너무 이제 뭐든지 나쁘게 해석하는 분들의 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을 비롯한 최고위원들한테 뭐든지 한동훈 대표 함께 잘해라, 한동훈 대표 혼자 하지 않게 해라, 이런 말을 했다면서요? 그 이야기를 한 번 한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 과거의 경험도 이야기하고 또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정치적 리더십을 갖춰가는 과정을 겪어보니까 이렇더라.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좀 편하게 이야기해서 하면서 같이 밥도 먹고 술도 같이 마시고 상가에 가면 우르르 같이 가고 쓰리고라고 하면서요. 이 쓰리고를 같이 잘해야 된다. 그래야 리더십이 생기는 건데 한동훈 대표가 혼자 있도록 하지 말고 또 대표가 같이 가자고 하지 않는다고 그냥 있지 말고 대표를 밀어서 함께 좀 이렇게 움직여 달라. 그래서 대표가 외롭지 않게 좀 잘해달라. 그렇게 당부할 정도로 대표를 대통령께서 대표님을 좀 도와주라는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강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좀 또 나쁘게 해석하면 한동훈 대표는 못 믿겠으니 최고위원들이 한동훈 대표 좀 잘 붙들고서 해라, 이런 뜻 아닐까요? 심사가 뒤틀린 사람은 뭐든지 나쁘게 보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차라리 그냥 점잖게 이야기하겠죠. 각자 자기 역할 잘해서 대표께서 일 잘하도록 도와주시라. 그리고 최고위원들도 각자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라, 이렇게 하겠죠. 뭐 제가 심사가 뒤틀린 게 아니고 이제 그런 해석들이 계속 정치권에서 나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저도 우리 앵커께서 그런 뜻이라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패널이 되어서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분들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분 말씀을 보다가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심사가 꼬여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아니 또 뭐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인터뷰에서 한동훈 대표가 되면 대통령이 축하 나는 하나 보내겠지만 일주일 후부터 막 흔들어댈 거다라고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드리는 질문이에요. 그분도 심사가 꼬여있죠. 그런데 아무튼 이 대통령과 당대표 사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 의구심이라고 아까 표현하신 그런 대목들이
이제 공론화된 첫 번째 배경이 아마도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우리가 그냥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식의 어떤 새로운 특검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다른 그 당대표 후보자들하고 이제 논란이 크게 일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목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상병 특검법이 두 번째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재의결에서 그러면- 부결됐죠. 예. 예, 그러면 우리 당은 사실 그때 한동훈 대표께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제안하면서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했을 때는 맞아요. 그 당시 민주당이 제출한 이 특검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당력을 전부 모으고 있을 때였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는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는 것은 굉장한 이례적인 주장 예. 내지 충격적인 주장일 수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특검법 자체가 즉 특별검사 자체가 필요 없다. 네.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 공수처 수사가 끝나서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그때는 오히려 대통령이 직접 특검법을 특별검사를 도입하겠다라고까지 예. 이야기하고 그 특검 반대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던 상황에서 예. 그냥 특별검사를 추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 특별검사를 도입하겠다고 그 당시 한동훈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예. 사실 대야 전선 내지 대항 전략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예. 이제 지금 와서 보면 한동훈 대표께서는 민주당의 특검법은 무조건 반대한다. 그러나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신의 변함이 없다.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맞아요. 약간의 혼란은 있지만 어느 정도 정리는 되어 간다는 생각입니다. 네. 근데 이제 한 대표가 선출된 뒤에 우리 김재원 최고가 방송에서 바로 그 제3자 특검 추천 뭐 이런 부분은 대표가 아니라 원내대표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거 뭐 혹시 대표에 대한 항명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째는 항명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도대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우리 당도 민주주의 정당이라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봐요. 정신적으로 좀 민주적인 생각을 좀 더 강화해야 될 분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네.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무슨 그 주인과 종우 관계도 아니고 상관과 하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항명이 어디 있습니까? 의견 다를 수 있죠. 예. 그뿐만이 아니고 당의 그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최고회의거든요. 예. 거기에서 표결을 하면 다 한 표씩 있어요. 예. 그러면 당대표와 의견이 다르면 항명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최고위원을 선출한 것 자체가 과거에 그 제왕적인 총재 내지 제왕적인 대표에 대해서 견제를 하라고 선출하는 것이 최고위원이거든요. 네. 엄밀하게 말하면 대표를 견제하는 것이 최고위원의 역할인데 최고위원이 대표의 의견과 다르다고 항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예. 그럼 저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우리 당은요, 그 과거에 그런 제왕적 총재 시절을 거치면서 좀 더 그 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최고회의를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하면서 또 더욱이 당대표 원내대표를 투톱 체제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당무를 총괄하는 당대표와 국회 운영을 책임지고 그 최고 권한을 갖는 원내대표로 그렇게 이원 체제로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원 61조의 원내대표 지위라고 하면서 원내대표는 교섭단체의 대표로서 국회 운영을 책임지고 국회 운영에 최고 권한을 갖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원내대표가 그 국회 운영에 대해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요. 당론으로 그 최상병 특검법 중에서 제3자가 추천하는 특별검사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거나 네. 또는 당에서 주도해서 발의하려면 당연히 최고 원내의 그 의사결정 기구인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예. 예,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논의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당론 발의를 하든지 일부 예. 의원이 발의를 하든지 예. 그걸 결정해야 되는데 그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의 의장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상황을 설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이제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입장은 최상병 특검법에 관해서는 공수처 수사가 종료된 후에 만약 미진하다는 그런 국민적 평가가 있다면 뭐 제3자 추천 특검법 등을 의원총회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 이거겠네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것은 지금 하자는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이제 곧바로 당 대표에 당선되면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많은 충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한동훈 대표께서도 조금 입장을 바꿨어요. 예, 당내 민주적 절차, 토론 절차를 거치겠다고 한 것이니 그러니까요. 사실상 이제 비슷해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당대표가 결정했다고 당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 여전히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 부의를 해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졌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최상병 특검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가 이제 어찌 보면 더 뭐 원초적인 겁니다만 이제 김건희 여사의 뭐 명품백 관련된 사과 등등이 총선 전국에서부터 논란거리였고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뭐 문자구를 읽고 씹었네 안 했네 뭐 이러면서 계속 논란이 네. 됐었고 또 대표 경선에서 나선 후보들은 이구동성으로 김건희 여사의 사과는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최근에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 검찰 조사 시작하기 전에 대국민 사과하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식으로 변호인을 통해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이걸 사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사실은 이미 그 전에는 김건희 여사가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쟁점이었고 그다음에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쟁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수사를 받는 절차나 방식, 그다음에 사과를 하는 것의 방식이나 그 사과의 내용을 외부로 표시하는 방식 이런 점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를 받아도 또 문제가 되고 사과를 해도 문제가 된 것인데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저런 논란이 없이 그냥 수사받고 사과해버렸으면 좀 더 나았을 것이다라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 결과물을 놓고 수사도 받았고 사과도 했으니까 이제 그 문제를 그 평가하는 국민들의 그 어떤 마음이 아닐까. 또 새로 사과해라, 새로 수사받아라 이런 지금 주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수사를 받을 때도 그냥 무슨 경호처의 관리동 건물에서 조사를 받는 바람에 수사검사의 스마트폰을 보관을 했다 이런 문제가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그걸 뭐 변호인을 통해서 왜 사과를 하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국민들이 이제 판단할 몫으로 남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아쉬움은 있지만 그러나 또 대통령 영부인이 이런 조사도 받고 사과도 하면서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달한 것은 또 사실이기 때문에 그 점도 평가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쉬운 마음 때문에 그렇다고 뭐 다시 수사받아라는 요구가 정치권에 큰 것 같지는 않고 제가 해석하기에 그렇습니다. 다만 변호인을 통한 사과는 이건 사과가 아니니 뭐 본인이 직접 진솔한 사과는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언급은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 수사 결과가 또 발표되면 그에 대한 논란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보고 또 판단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 그 결과에 대한 입장 표명 차원에서의 뭐 공식적인 김건희 여사의 그 본인의 사과 이런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아니 수사 결과에 따라서 사과를 해야 될지 예. 또는 다른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지를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 국회를 지금 야당이 뭐 거의 점거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시고 지금 뭐 예를 들면 방통위원장 또 방통위원 계속 탄핵해서 지금 현재 방통위원 제로인 상태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 예. 그리고 또 방송 관련 법안 지금 필리버스터 계속되지만 하나하나 또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고 그러면 또 계속 대통령의 거부권 나오고 있고 정말 극한 대치의 국회 이거 어떻게 풀어낼 방법 없을까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 네. MBC 사장의 그 교체 여부 또는 MBC 사장을 그대로 지켜서 현재 노영 방송이라고 비판받는 이 MBC의 방송 체제를 그대로 끌고 갈 것이냐 또는 예, MBC 예. 사장을 교체해서 여당 측에서 보기에는 공정한 방송 체제를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예. 그런 문제를 두고 싸우는 것이고 예. 그 사이에 뭐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고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인사청문회를 이틀 3일씩 끌고 가면서 온갖 논란을 일으키는 건 다 그냥 그 MBC 사장을 그대로 임기를 계속 좀 유지해 보려는 민주당과 예.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예.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보려는 여당과의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 사이에 뭐 절충점이 나머지 없네요. 쟁점은 사실 나머지 쟁점은 다 그냥 그 뭐 마루 성찬이지. 예.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관급의 방송통신위원장이 무슨 일회용 티슈처럼 탄핵이라는 이름으로 버려지는 이 상황도 예. 이게 우리나라 정치사에 이런 일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네. 이야기하고 네. 솔직하게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뭐 방송법이라는 것도 예. 방송 관련 사개 법률도 내용을 보면 그냥 그 민주당이 그 좋은 법이라면 문재인 정권 때는 왜 이런 법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는 예. 자기들이 다 마음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중간에 절충점이나 타협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이 절충할 생각이 전혀 없죠. 입법권을 두고 어떻게든 이 체제를 그대로 끌고 가려는 심하게 이야기하면 참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보였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1부 마칩니다. 톰 존스의 딜라일라 들으시고요. 1시에 옵니다.